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연설이라기보다 그냥 간담회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콩도 이제 중국의 영향에서 지금 많은 홍콩 시민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좀 정리해서 또 다른 분들께 또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콩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그 중국에 반환되면서 50년간 그 일국 양제에 대한 자치권을 약속을 받고 중국에 넘어갔는데 그 자치권에 대한 게 지금 그 중국으로부터 많이 침해를 당해서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라고 불리는 우산혁명, 그 다음에 시대혁명 두 개의 시위가 크게 있었던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산혁명 당시 우산혁명이 어떤 이유로 시작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산혁명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게 왜 이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한 민주화 운동이고 또 중국 공산당의 억압에 홍콩 시민들이 이제 반발하여 일어났다라고는 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문제였습니다. 홍콩에는 홍콩 행정을 담당하는 홍콩 행정장관이 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은 일국 양제에서 설명했듯이 홍콩의 통치를 중국의 간섭 없이 스스로 홍콩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장관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밑에 홍콩을 놓기 위해서 친중을 하는 사람만 홍콩 장관 후보를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 시행된 게 2017년도 2017년도 선거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 홍콩 캐리람 장관이 그때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2017년 선거를 캐리람 장관이 당선된 이유는 이 캐리람 장관이 2014년도에 있었던 우산혁명을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강경파에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래서 중국의 입맛에 맞는 후보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고 또 당선이 된다고 해도 또 중국 정부의 그 허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이 행정장관이 돼도 된다라는 그런 허가가 있어야 또 행정장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홍콩과 같이 중국에 반환된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어떤 나라인지 아시는지? 마카오가 2년 뒤 99년도에 포르투갈로부터 중국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근데 마카오는 홍콩에 비해서 그런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홍콩과 산업이나 문화적인 또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카오는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1산업이 카지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지노 산업을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도 홍콩 사람들과 마카오 사람들의 국민성은 굉장히 다르다.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그들의 삶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
마카오가 홍콩의 1인당 GDP도 넘어서고 지금 뭐 현재 1인당 GDP가 7만 4천 불 정도, 대한민국 곱하기 2까지 올라가서 그들은 그냥 그런 편한 삶을 그냥 선택하고 그냥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홍콩은 그와 반대로 영국령 하에서 느꼈던 영국령 하에 있는 국가들이 다 아시다시피 호주, 뉴질랜드 대표적으로 국민들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콩도 그때의 영광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게 된 어떤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중국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일국양제 많이 들어보셨죠? 일국양제가 대부분 홍콩과 마카오가 반환됐을 때 처음 생겨난 그냥 용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국양제라는 용어는 1980년대 덩샤오핑이 하나의 중국, 지금 뭐 원차이나 해가지고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많이들 중국도 얘기하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뭐 지원한다, 뭐 지지한다, 그렇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1980년대 덩샤오핑이 중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만을 통일하고자 만든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대만이 목표지, 그러니까 홍콩과 마카오는 뭐 반환될 예정이 있었겠지만은 그냥 들여오려고 했는데 그 조건으로 영국하고 포르투갈에서 일국양제를 한 50년간 유지하라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론이 여기 끼어 들어간 거지. 실제 중국의 대만을 흡수 통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일국양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너희들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할 테니 그냥 하나의 중국으로 중국에 흡수되어라 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상으로 만든 게 일국양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은 대만, 그다음에 홍콩, 마카오가 왜 중국의 손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식수가 문제라고 들었어요. 식수를 통제하면 다 끝난다고. 네. 그것도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수단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자유의 혁신의 가치 중에 자유를 얘기하셨던 이승만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거고,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는 단편적인 예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만도 국가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나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마카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냥 중국이 손쉽게 그냥 자기네 나라라고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다시 한번 건국이라는 것과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 대한민국이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또 미국의 도움과 그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세에 휘둘리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걸 빨리 탈피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형태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산혁명이 끝나고 2017년도에 홍콩은 행정장관 선거를 진행했는데 홍콩의 선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지 않습니다. 2017년 당시에는 1,300명의 선거위원이 행정장관을 국민 대신 선거하는 간접투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콩 국민이 선거를 하는 건 구의원을 선거를 하는 거고 실제 홍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장관에 대해서는 간접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선거를 요청을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사실은 부산혁명을 통해서 표출되거나 이제 반중 정권이 들어설 거를 너무 우려한 나머지 부산혁명을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게 된 거죠. 예. 행정장관을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단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선거인단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단은 홍콩 사회를 대변하는 분야를 5개를 나누고 5개 분야에서 현재는 1,500명을 선택했으니까 1,50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투표와 그다음에 그 후보자 선출까지도 검증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친중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겠죠. 각종 5개 영역에서 좀 중국 본토와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먼저 초대를 했던 선거인단. 뭐 그렇게 표면상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민주당이 계엄에 대해서 처음에는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가다가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훈결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절차상 훈결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이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 공산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흉내낼 때는 절차상의 훈결이 없게끔 일단 준비는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게 다수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수결을 충족시킬 정도의 어떤 외형을 갖춰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장관 선출에 대해서도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고 그 선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장관 최근에 있었던 행정장관에서의 모토는 뭐였느냐? 홍콩은 홍콩인이 정치가 다스린다. 라는 그런 모토로 홍콩 사람이 후보가 되고 홍콩 사람이 투표를 했으니 중국하고 관계가 없다가 얘네들 목표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내 안에 다 들여다보면 반중 인사는 후보가 될 수도 없고 투표는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1,500명의 투표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대지 틀 안, 그러니까 정형화된 틀, 그 다음에 절차는 지키면서 하늘을 가리더라고요. 진짜 우리 황교안 대통령이 쓰신 책의 구조를 생각해봤어요. 냉전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파괴된 국가들의 대부분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파괴했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자유 경제 체제를 표방하는 데에는 왜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돈이면 거짓말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본 정치. 예. 뭐 우리도 예전에 뭐 60억 하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돈 반대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장점이 있는 것처럼 그것만으로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참 교묘하게도 파고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산혁명 이후에 2017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리람 행정장관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룬 이제 업적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그 소위 송환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인 인도법 고고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이 세 개를 이제 캐리람 행정장관이 있을 때 이제 홍콩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2019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린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은 이게 명백한 중국의 홍콩 내정 간섭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시대혁명이 발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시대혁명에 이제 꼭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인권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홍콩 젊은이들이 잃은 건 희망을 잃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면 중국 본토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홍콩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홍콩 젊은이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 좋은 일자리,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던가 이런 일자리를 중국 본토에서 젊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 일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이 이제 역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이제 계속 들었던, 또 홍콩에서 기존에 회사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도 중국에서 넘어온 다른 직장 동료들에 비해서 좀 받고 있는 차별 대우, 또 직장 내에서 홍콩이 사용하는 언어는 공동어라고 해서 북경어하고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어 사용을 회사에서도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 회사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도 그러니까 계속 중국의 본토의 문화를 녹여들여가는 중국화를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졌을 때 홍콩 범죄인도법이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대혁명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홍콩 입법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는 외국은 국회의사당 같은 그걸 하는데 그것을 점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서부지법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똑같으면 막 제재하는 경찰도 없었고 또 오히려 그거를 또 문을 열어줬다는 표현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홍콩 그 입법회를 점거한 이후에 이제 뭐 시위는 점점 과열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홍콩 경찰로만은 부족했는지 중국 공안이 이제 들어오는 그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도 뭐 시위대들이 이제 홍콩 경찰은 경찰 번호가 표식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색을 하면 그 경찰이 어디 소속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일단 번호가 없는 경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번호를 조회했는데 실제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른 번호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조금 더 지났을 때는 이제 홍콩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방동호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때 한참 그 집회할 때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물어도 답 안 하는 경찰, 그다음에 뭐 이상한 경찰옷 입고 있는 경찰, 그다음에 여기 마스크. 네, 마스크 한 경찰. 뭐 이제 그것도 저는 이거 정말 비슷하구나. 근데 뭐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뭐 그랬다라는 핑계는 좀 동일했던 것 같고, 그게 뭐 눈에 띌 정도로도 많이 보였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홍콩에서 시위를 좀 더 격화시킨 건 또 뭐냐면 공면금지법, 감염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위하는 사람은 집회 중에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서 이제 시위할 때 그때 당시도 홍콩에서는 체류탄, 뭐 고무탄, 그다음에 산탄, 그다음에 실탄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경찰에서 체류탄을 사용하는 마스크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시위하면서 뭐 얼굴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거는 시위하는 사람들의 자유로 볼 수 있는데 또 시위하는 사람은 어떤 뭐 지금 쿠팡 얘기하는 것도 개인정보 이렇게 운운하면서 그런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강행했었던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시위는 시위대를 자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위대는 또 국가기관인 산업시설인 공항을 점거해서 홍콩은 공항을 폐쇄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뭐 공항의 운영을 정지한 게 아니라 비행기 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항에 들어갈 수 없게끔 공항을 통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발생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시위를 함에 있어서 쇼핑몰에서 소규모 시위들 많이 하고 기습 시위나 그다음 지하철에서 기습 시위가 한참 진행이 될 때 이제 그 이후 경찰이 아닌 친중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뭐 시위대를 기습한다거나 또 그러니까 시위를 점점 과열화하고 폭력화하게 만드는 그런 반대 시위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붙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좀 부탁하고 그러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또 목격됐습니다. 근데 그걸 또 둘러싸고 나서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들은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건데 뭐 용역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거의 한 2달 정도 계속 지속된 상황이었고, 또 홍콩 공항 시위할 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공항을 점거하는 시위를 했었던 이유는 뭐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은 학생들의 희망 때문에 국제공항 가서 좀 시위를 하면 세계인들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위를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걸 너무 막다 보니까 홍콩 공항에서부터 집까지
학생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많은 홍콩 시민들이 진짜 집에서 차를 타고 학생들을 태우려고 이제 공항을 계속 도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도 뭐 상황인데 그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건 학생들이고 학생을 요구하는 건 국민이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어느 정도 희망을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위가 계속 지속되면서 시위원은 적어지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홍콩의 학교를 점거하고 이제 시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홍콩 이공대학교, 하나는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저항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 경찰의 포위와 그때 또 소름 돋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단정과 단수. 단정과 단수를 시키면 그 학교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물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전기도 없으니까 바깥과 그러니까 어떤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시민들도 이제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밤에 막 새벽에 몰래 뭐 물과 음식을 뭐 전달하기도 하고, 또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의약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홍콩 내 우파 인사들에 의해서 시도가 되지만 그조차도 이제 허용을 안 하면서 이제 시위는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거의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시위를 이어갔던 거고, 참 정말 치열하게 시위를 했으나 그 거대 권력 앞에서는 그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한 건 국가로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국제사회에서도 선뜻 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그 이후에 이제 홍콩에서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는 민주파가 압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시대혁명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일이거든요. 근데 당시 한국이 2019년도에 유엔의 인권 이사국이 됐습니다. 인권 이사국이면 지금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8월 20일이 돼서야 그 홍콩 시위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당사자 간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유엔 인권 이사국이 된 대한민국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낸 첫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달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홍콩 주석을 만났는데, 거기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내정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정당들은 보면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뭐 이런 정당들이 있었는데, 각 정당에서 나온 당론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정당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제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의원들이 가끔씩 그냥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뿐, 그냥 그게 뭐 최고위원이나 뭐 당론으로까지는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홍콩 시위도
많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으나 다른 국가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맞나 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시다시피 그때 시대혁명 관련해서 한국 대학교나 전 세계 대학교에서도 공동투쟁을 하겠다라고 연대를 하는 대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 대자보를 붙이고 아니면 티셔츠를 같이 입고 다니고 했을 때 뉴스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대자보를 찍고 그다음에 뭐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그 사람을 물리력을 행사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유학생들이 이게 유학생들인가 학생들인가 아니면 뭐 중국 정부가 공산당에 뭐가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고, 중국 유학생들은 감시가 붙기 때문에 충성 경쟁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정치계나 뭐 유학생들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계에서도 또 그 미국,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 농구 좋아하지 않을까. 그때 야오밍 한참 농구했었는데, 그때 이제 NBA 휴스턴 로켓츠 구단주가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고 나서 중국 그러니까 NBA 농구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이 2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8개 기업에서 지지를 철회하는, 그러니까 지원을 철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만약에 호시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글을 올렸을 때 엄청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공격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쯔위 사건이라고 해서 한국 깃발과 대만 깃발 같이 흔들었다고 중국이 아주 문제를 맞아가지고 사과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에 반하는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저희도 뭐 댓글 조작, 아니면은 뭐 그 한국도 조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반하는 어떤 좌표를 찍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그때 또 한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대혁명에서 반대했던 건 범죄성화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홍콩에서는 더 큰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홍콩 보안법,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 있는 내용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그 다음에 국가 정권 전복, 그 다음에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고 무기징역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데, 그 내용 중에 좀 우리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홍콩 그 국가보안법인데 38조에는 국외 관할권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그리고 즉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뭐 그런 글 올리는 그리고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좀 너무
포괄적 그 반중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이 발현이 되고 나서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언론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됐고 그 일로 2021년 6월에 홍콩의 그 유명한 반중 매체인 빙과일보는 폐관을 하게 되었고요. 폐관 전에 그 홍콩 정부가 빙과일보를 급습해서 임원 5명을 체포해갔습니다. 체포하고 가장 중요한 자산을 동결해버려서 더 이상 뭐 기업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언론 탄압.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 또 이 시기까지는 우파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파 정당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산혁명 이후에는 우파 정당이 뭐 구의원 선거에서 거의 뭐 과반수장을 차지하는 그런 쾌거도 있었는데 2023년도에 이 국가보안법 밑에서는 우파 정당의 그 정당 행위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그 우파 공민당하고 민주당도 그 정당 해산을 해버리고, 또 우파 정당에 있었던 많은 국회의원들도 해외로 망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강력한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행동하는 시민단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민진이라는 민간인 인권 전선이라고 홍콩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도 사실상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은 더 이상 쉽지 않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또 잘못 얘기했다가는 잡혀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반중하면 징역 5년 뭐 이런 법안 막 발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연주 파출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보면은 그쪽에서 하는 어떤 것들은 결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야 되나?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혁명이 끝나고 2021년도에 또 이번에 또 행정장관 투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선된 이제 행정장관이 존 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출신이 뭐냐면 경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장관은 홍콩의 전반적인 행정을 관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출신인 존 리라는 사람이 단독 후보로 추천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위원들이 이제 추천을 했는데 단독 후보가 돼서 1,500표 중에 1,412표, 99.2%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홍콩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투표위원들이 투표한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기 전에 이제 아까 많은 일을 했었던 캐리람이라는 행정장관은 그 당시 66.2%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1,200명에서 1,500명으로 숫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99.2%라는, 물론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조금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여지는 게, 그리고 존이라는 사람은 시대혁명 당시 보안국장을
홍콩 경찰 보안국장 출신이고 또 강경 진압을 지휘한 라인에서 가장 큰 역할을 인정받아서 이제 됐다고 보고 예. 홍콩 행정장관 임기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이제 한 번 중임이 가능합니다. 중임 아니면 10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홍콩 투표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홍콩의 훌륭한 통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 선거 과정은 공정했고 공정한 법과 규정에 부합했으며 선거 결과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질서정연한 선거였다. 그걸 라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 문제를 중국이 계속 덮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홍콩 문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대만입니다. 대만. 예. 아까 일국 양제를 얘기했을 때도 일국 양제가 대만을 흡수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홍콩 시위가 진행되고 나서 대만도 국민당 후보였던 한고위라는 사람이 친중파거든요. 당선 확률 가능성이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위의 영향으로 차이원 총통이 연임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어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홍콩을 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지금 현재 비교해서 한국 상황을 보면 일단 언론은 통제를 했거든요. 주거에보다 해관하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국경 없는 기조에서 발표하기에 21년도에 그러니까 언론 지수가 42위였다가 25년도 61위까지 추락을 했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한 압박도 증가되었고 또 인터넷 방송하고 또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는 건 다들 도움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PC하고 휴대폰을 전수 검사하겠다는 말 자체가 나온 것도 참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정부에서 나왔다고 그걸 위한 TF까지 결성하겠다고 한 거 보면 정말 많이 넘어왔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는 거예요. 법도 끊임없이 통과가 되고 있고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 되고 나서 유례 없는 33번의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나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탄핵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참 많이 넘어왔구나 다들 느끼실 테고 황교안 대표님 긴급 체포 시도했던 것 체포했던 것도 그렇고 이진수 방통위원장 긴급 체포 그다음에 손영복 사는 구속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구속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사퇴 압박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만 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한국도 많이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은가 많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홍콩이 던지는 어떤 문제는 국가
제가 제 느낌은 일단 국가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 투표 선거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법,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합법, 불법적인 법을 만들어 그걸 합법하게 만들면 그게 정말 정당한 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다소 당이 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나라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마치 우리가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리면 악성 코드가 막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악성 코드 같은 바이러스 같은 그러니까 악법을 계속 만들고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잘 사용하던 예산을 쓸데없는 데로 다 돌리고, 저는 민주당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또 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로 021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발의하는 법이 한 몇십 배는 더 많아요. 대부분 쓸데가 더 나고 노란국 같은 그런 그러니까 악법들이 대부분 땜빵이죠. 땜빵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대통령이 그 깔아놓은 게 불통이다라고 표현을 만들고, 그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다 저는 이게 저희가 뭐 반박을 한다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실패했을 때 보이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또 저희가 좋아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